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강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연약한 육신의 환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봄 계절에 때를 맞춰서 본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영적으로 연약하여 방황하는 영혼들, 쇠약한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받아 통로의 길로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0년 넘어 긴 세월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는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연약하여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진리가 뿌리박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삶을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자로 수고하신 목사님의 노고에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 참여한 환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방황하는 자들에게 소생의 길을 열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봉사자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중들에게 심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저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디톡스 하시는 분들 어디 너무 배가 고프지는 않으신가요? 견딜만 하십니까? 예. 내일 하루만 잘하면은 드디어 먹는 날이 옵니다. 평생 먹었지만 먹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또 소중한지 굶어봤기 때문에 또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또 소화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소화기관들, 위장의 기능이 좀 연약해지면서 고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병 힐링, 영양역학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위장병이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암. 왜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위장병이 많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위장병을 힐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참 많아요. 위장병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무슨 즙 짜먹으라는 얘기부터 들어요? 양배추즙 짜먹으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그거 말고 또 뭐 먹어야 될까? 그런데 제가 많은 위장병 환자들을 임상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데, 디톡스를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디톡스 며칠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펌프가 있어요. 마중물을 넣고 처음부터 여유 부리면서 살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쏙 빠져버리고 끝나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품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시동이 걸릴 때까지는. 그렇게 펌프질을 했더니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한 바가지 벗는데 한 바가지가 나왔어. 이제 됐어 하고 손을 떼는 사람은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제 살살 눌러도 나오는데 시동 건 것이 참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하면 좋을 거예요. 디톡스도 시동 거는 하루 이틀은 좀 힘들어요. 드디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던 시스템에서 한 하루 이틀 시동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안 먹었는데도 여기 아랫배에 많이 쌓여있는 지방이 태워지기 때문에 배가 별로 고프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방이 여기저기 찌들어 가지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고 기순환에도 문제가 있고 온몸이 찌뿌둥했었는데 그 지방을 뜯어 태웠더니 몸이 가벼워, 머리도 맑아져. 그런데 과연 며칠 하면 좋을까? 이제 시동 걸어졌는데 조금 더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하는 3일이 지나면 드디어 지방이 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태워지자마자 3일 만에 끝내는 것은 아쉬우니까 가장 최소한의 디톡스 기간은 4일로 잡습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좀 퍼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4일로 끝나는 사람도 있겠고, 이거 좋은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구 결과 며칠이 좋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4일은 그런 의미에서 작심 3일 건너갔으니 하루 정도는 더 퍼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몸이 가벼운데 난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 일주일 리듬을 도전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몸은 서케셉탄스라고 하는 일주일 리듬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우리 몸의 호르몬의 리듬 중에서 일주일 리듬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도전을 해보시고 난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10일을 도전하면 좋습니다. 다니엘이 2500년 전에 공개 실험을 할 때 10일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21일, 면역세포 백혈구의 평균 수명이 21일 정도 합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나는 4일 정도만 하겠다. 힘이 든 사람들은 4일만 하고 이제 보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7일, 10일, 21일 더 길게 하는 분들도 있고 135일까지 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단칼에 뽑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일이든 7일이든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먹는데 먹는다 하고 그냥 왈칵 먹으면 그날 응급실 실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식은 디톡스보다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과연 보식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 첫 번째, 보식은 죽으로 먹어야 될까요? 밥으로 먹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식, 금식을 하면은 보식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죽으로 먹어요. 이건 하수입니다.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하수예요. 밥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라고 어정쩡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죽으로 먹으면 씹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우물우물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침과 함께 나오는 수많은 소화효소, 호르몬들이 희석이 돼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일지라도 죽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소도방에서 쓴 죽을 먹으면 안 되고 입에서 만들어낸 죽을 먹어야 돼요. 현미밥을 먹어야 됩니다. 백미도 아니에요. 백미는 쌀 전체의 영양소 중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여러 날 굶었는데 5% 먹고 견디라고 하면은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현미밥을 먹되 죽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입에서 죽이 써질까요? 100번을 씹으면 죽이 돼요. 어떻게 100번을 씹느냐 그러는데 제가 세보니까 저는 127번을 씹고 있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미밥을 100번씩 꼭꼭 씹어서 입에서 죽을 만들어 먹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어떻게 보식을 해야 되는가? 연착륙을 해야 됩니다. 4000피트 하늘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드디어 아틀란타 왔다. 갑자기 쾅 하고 내려가면은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터질 거예요. 갑자기 이 큰 에너지 차이를 경험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조종사는 언제 착륙했는지 모르도록 스무스하게 조금씩 내려가는 것입니다. 안 먹던 위장이 먹기까지 너무나 많은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금씩 연착륙하듯이 먹어주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보식을 며칠 할까 물어보면 금식한 날짜의 2배수 날짜만큼 보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일 했으면 보식을 며칠 해야 돼요? 8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인심이 좋아서 이틀만 하면 됩니다. 많이 봐줬지요? 그러나 이틀만큼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틀은 특별 보식을 해야 돼요. 메뉴를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애누리 없이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식의 2배수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보식한 날짜만큼은 일반 보식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강의할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으로 만들어진 건강 식사를 하면 되는데, 예전에 먹던 양을 갑자기 먹지 말고 보식 끝난 상태에서 조금씩 매일 늘려가는데, 정상량을 먹는 날은 그 디톡스한 날짜만큼 지난 다음에 정상량을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을 했으면 이틀을 특별 보식을 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틀을 더 먹고 이제 정상 식사를 하면 되고, 10일 디톡스를 했으면 역시 철저한 특별 보식 이틀 하고, 그리고 한 8일 정도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죽을 쓰느냐, 100번 씹으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100번을 어떻게 씹느냐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한 20번 30번 씹고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을 꿀꺽 삼키면 위장 위쪽에 있는 분문의 문이 열어지고,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면은 십이지향으로 나가는 출구에 유문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유문은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유미즙, 죽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도록 센서가 붙어 있어요. 100번을 씹었으면은 이미 위장에 들어간 음식은 대충 죽이 됐고, 그리고 단백질만 위산이 나와서 조금 녹여주면은 유문은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5번, 10번 씹고 꿀꺽 하면은 이 위장 속에 밥풀떼기가 통째로 들어간 놈도 있을 것이고 반토막짜리도 있을 거예요. 유문은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위장이 이 밥풀떼기를 죽으로 만드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위산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위산을 죽이 될 때까지 많이 분비를 하면은 안타깝게도 밥풀떼기는 단백질보다는 주로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위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좀처럼 얘가 녹지를 않아요. 분해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위벽을 보니까 단백질로 만들어졌어요. 밥풀떼기 녹이려고 쏟아낸 위산이 위벽의 단백질을 먼저 소화시킵니다. 이게 위염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위궤양이고, 그게 반복되면 유전자까지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위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씹기를 해라. 빨리 먹는 식생활 습관이 모든 위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번을 꼭꼭 씹으면서 먹으면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역류성 식도염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강북 삼성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도 15분 이상 오래 씹는 사람들이 위염 발생 위험도가 100%라고 하면 15분도 안 씹어, 즉 100번 안 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습관 하나만 가지고도 위염 발생 위험도가 171%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100번을 씹느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번 씹을 때 침이 나올 거예요. 그 침 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프티알린이라고도 하는 아밀라제가 같이 쏟아져 나와요. 그것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 책 저 책에서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심지어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리파제도 침과 함께 나옵니다. 또 병원균과 싸우는 항체 글로불린 A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바이러스 죽이고 박테리아 죽이는 락토페린도 같이 나옵니다. 또 균을 죽이는 라이소자임도
침과 함께 나오고, 그리고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씻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것도 씹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파로틴이 나오는데, 파로틴은 뼈, 치아 이것을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줘요. 이게 잘 나오면은 잘 안 늙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호르몬이 나와요. 씹을 때 NGF라고 하는 특별히 뇌신경을 회복시켜주는 신경 성장인자가 나와요. 오래 씹으면 뇌신경 쪽이 건강해지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병들이 예방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신이 나오는데, 이 뮤신은 치석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오래 씹는 사람들은 치석이 잘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스틴 호르몬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미뢰, 맛을 보는 미뢰가 죽어갑니다. 30대 청년보다 80대 어르신은 이 미뢰가 거의 8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씹을 때 나오는 침 속에 거스틴 호르몬이 그 미뢰를 재생시켜 준다는 겁니다. 100번 씹을수록 이렇게 황금 같은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절대로 의미 없이 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하나, 둘, 100번을 세면서 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세도 요 정도 농도 되기 전에는 얘가 안 삼킵니다. 그게 어려우면은 30초짜리 모래, 30분짜리 모래시계를 백퇴되는 밥상마다 갖다 놨어요. 30분 정도 이상 씹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 때도 여기 시편 119편 9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게 뭡니까? 씹고 씹고 또 씹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를 들고서 하루 종일 씹고 씹고 명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 맛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꼭꼭 씹어서 한번 말씀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야,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라니,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보식을 잘 하려면 규칙적으로 정시에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은 7시 반,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5시 반. 이것이 제일 좋아요.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을 5시간은 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일을 할 때는 소장이 쉬고, 소장이 일을 할 때는 위장이 쉬도록 만들어졌는데, 밥을 먹으면 2시간 위장이 일을 합니다. 그때 소장은 뭘 해요? 쉽니다. 그리고 2시간 지난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소장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해요. 그때 위장이 쉬는 거예요. 얘들은 평생 먹어야 살고 평생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라도 최소한 쉬어주려면 식사와 식사 시간의 간격은 5시간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녁을 왜 5시 반에 먹어야 될까? 소화가 되려면 5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저녁에 먹고 소화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위장에 있으니까 잠을 자도 꿈지락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위장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뇌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저녁을 늦게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신경이 완전히 잠을 자지 못하고 설잠을 자면서 그때 꿈을 꿔요. 대부분 개꿈만 꿉니다. 그때는 밤새 꿈을 꿨기 때문에 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암졌다면 줘라 낮에. 저녁을 일찍만 먹고 간단하게 먹으면 그 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먹는 간식을 하지 말고 그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다? 그러면 한 수저라도 먹어주면 돼요. 한 수저를 그 시간에 안 먹는다? 음식 들어올 줄 알고 유산이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위벽을 소화를 시켜버려요. 한 수저라도 먹으면 성의가 괘씸하다고 그냥 봐주고 넘어갑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간식, 야식, 폭식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럼 식간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냐? 먹을 수 있어요. 씹을 것이 없는 물을 먹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데 위장이 2시간 일을 하면서 위산이 막 나온다고 했으니까 밥 먹은 지 2시간 이내에 물을 먹으면 위산이 희석이 되면서 소화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식후 2시간은 지난 다음에 마시고 물은 30분이면 흡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 30분 전까지만 마셔주면 위산 희석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식후 2시간 이후부터 식전 30분 전 굉장히 긴 공복 시간에 한 번에 2잔 마실 수도 있고 나눠서 여러 번 마실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물을 식간에 충분히 마시면서 하루에 6잔 내지 8잔 정도 마셔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보식의 원리를 가지고 먹는데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는 일인지 말씀을 드렸고 무엇을 먹느냐, 이틀 동안은 여기 샘플 메뉴를 꼭 참조하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토요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보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메뉴를 뒤에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일 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레 아침에 간단한 이 메뉴대로 먹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토요일 날 아침 식사는 7시 반에 먹는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 콩밥을 먹는데 콩이 들어갔으니까 단백질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현미니까 탄수화물도 들어갔겠죠. 한 수저입니다. 한 수저라고 써서 줬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주걱을 퍼. 그게 제가 아주 째째하게 썼습니다. 그냥 깎아서 한 수저. 수북이 한 수저가 아니에요. 깎아서 한 수저. 이게 첫 끼에 해야 됩니다. 100번을 씹으면은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딱딱 닿으면서 그 신호가 시상하부 암쪽에 붙어 있는 만목 중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꿀꺽 삼키면 배가 고픕니다. 실험해 보세요. 100번을 씹으면 배가 안 고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방울토마토 4알, 바나나 2분의 1개, 파프리카 청색으로 4분의 1종, 뭐 청색 없으면 노란색, 빨간색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구워서 먹든지 쪄서만 먹는데 생고구마를 먹어보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효소가 살아있어요. 생고구마를 3쪽 끓였더니 사람마다 쪽의 크기가 너무 틀려요. 그래서 치사하게 지름은 3cm, 두께는 2mm, 그걸 기준으로 해서 3쪽입니다. 땅콩 5알, 다시마 2쪽 끓였더니 손바닥만한 거 2쪽을 먹어요. 그래서 2cm 곱하기 3cm 정도 한입 사이즈 2쪽입니다. 이걸 꼭꼭 씹어서 먹으면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 메뉴를 잘 보면은 이제 건강식 먹을 때도 어떤 식으로 식단을 짜면 될지 또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점심 식사는 마지막 날 오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 강의를 들은 다음에 여기 조지아 연합 교회에서 이 메뉴대로 여러분들의 이 보식 식사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현미 콩밥이 한 수저에서 2수저로 늘어났습니다.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당근은 1cm 곱하기 1cm 곱하기 5cm짜리 3쪽, 바나나 반 개가 1개로 늘어났어요. 브로콜리 한 입 사이즈 2쪽, 브로콜리 한쪽 끓였더니 주먹만한 거 한쪽을 먹어요. 거기에는 날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프리카 적색으로 2분의 1쪽, 이 색깔별로 똑같은 파프리카라 할지라도 항산화제가 달라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으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 견과류 지방을 위해서 호두 1개, 두부 4분의 1모 50g이에요. 다시마 3쪽.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현미콩밥이 한 수저 또 늘었어요. 3수저입니다. 생고구마 4쪽, 바나나 1개, 양배추 한 입 사이즈 3입, 아몬드 6알, 김 3쪽인데 10cm 곱하기 9cm짜리 3쪽.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은 점점점 늘어나요. 현미콩밥이 4수저로 늘었습니다. 당근 4쪽, 토마토 요것은 테니스공 정도 크기의 토마토 1개, 파프리카 황색 2분의 1쪽, 상추 3입, 캐슈넛 6알, 견과류도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두부 4분의 1모, 다시마 4쪽. 그리고 두 번째 날 점심은 현미콩밥 5수저, 생고구마 5쪽, 바나나 1개, 브로콜리 3쪽, 파프리카 적색으로 2분의 1쪽, 호두 1개, 두부 4분의 1모, 다시마 5쪽. 그리고 마지막 특별 보식 저녁 식사는 현미콩밥이 6수저까지 올라갑니다. 생고구마 7쪽, 바나나 1쪽, 1개, 양배추 4입, 땅콩 6알, 김 6쪽. 이거는 이 특별 보식은 정말 그냥 그대로 할수록 좋아요. 자꾸 융통성 부리고 하면 여기선 좋지 않습니다. 진짜 이걸 잘못해서 119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철저히 할수록 좋아요. 약간 배가 고픕니다. 이때도 오토파지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식으로 들어가는데 4일 했으면은 그 날짜만큼 해야 되는데 이틀 했으니까 이틀 덜을 일반 보식을 하면 되는데, 지금 레시피를 힌트 삼아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어서 이 채식 위주로 점점 양을 늘려가면서 먹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잘 해보시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도 소화가 안 되는 위장병은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박분선 씨가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이분은 소화가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뭐 이것저것 다 해도 하여튼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3개월을 누워 있는데 링거를 꼽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누워 있다 보니 욕창이 생겼어요. 종창이. 등에 손바닥만한 종창이 생겼는데 뼈가 다 보여. 병원에서도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체중은 33kg까지 빠졌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인데 집으로 가다가 가면 끝이니까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제가 여수에다 막 설립했을 때인데 그 소식을 듣고 핸들을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해. 화장실도 못 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학교를 그만두고 보호자로 남았어요. 제가 본 중에 제일 어린 보호자입니다. 이 딸이 엄마 대소변 가려주고 밥 갖다 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강당에 한 번도 오질 못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 씹기를 배워서 정말 물이 될 때까지 씹었더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현미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3개월 있다가 다시 올 때 사진인데 들것에 실려왔던 분이 폴짝폴짝 뛰어서 왔어요.
33kg가 54kg로 체중이 늘어서 왔어요. 위장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겁니다. 그 뒤로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대 아가씨가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에 왔는데 자기가 박분선 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보호자로 왔던 그 딸이냐 그랬더니 맞대.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 어머니 그렇게 심했었는데 과연 잠깐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는지 어머니는 어떠시냐 그랬더니 70대가 넘었는데 아직도 밭일을 하고 계시대. 그리고 그때 병원에 올 때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었어요. 근데 치료가 되고 나니까 생리가 다시 시작이 돼서 자기 동생을 낳았대. 너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은 보식 끝났고 건강식은 어떻게 메뉴를 짜서 먹어야 될까? 여러분, 에덴의 식사를 따라갈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채식 식사로는 어느 한두 가지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하나님이 넣어놓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먹어야만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식단 짜는 법을 모르고 채식을 하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고기 먹은 것보다 병이 더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채식을 철저히 하는데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식단 짜는 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리비히라고 하는 식물학자가 최소율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비료를 이것저것 어떤 비율로 줘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클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그 비료가 옛날에 이런 똥통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 쓰다 보면은 그 중에 널판지 하나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통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어떤 널판지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제일 높은 널판지만큼? 아니요. 아무리 많이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낮은 널판지만큼만 채워지고 나머지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갑니다. 그래서 리비히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질소, 인산, 칼륨 여러 가지 영양소를 식물에게 주는데 얘들이 꽃잎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모든 영양소가 균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얼만큼 크는가 하고 보니까 많이 준 영양소만큼 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적게 준 영양소만큼만 크고 나머지는 많이 줘도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최소율의 법칙이라 그랬는데, 우리 세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면은 최소한 5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지게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영양소만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적게 먹은 것만큼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는 3대 영양소가 있고 또 이 미량 영양소가 있는데, 3대 영양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그리고 모든 세포에 막을 만들고 저장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지방질, 이 3가지는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활동하는 것만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대량 영양소예요. 그런데 얘들이 칼로리 막 불꽃을 만들어내는 영양소라고 그러면 마치 땔감과 같은 영양소인데, 얘들이 불이 붙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려면 양은 적을지라도 불쏘시개와 같은 비타민, 미네랄, 미량 영양소, 불쏘시개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3대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깁니다. 쓰고 남아가지고 아랫배에다 막 싸놓다 보니 걸어다니기도 힘들어 헉헉거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땔감 영양소만큼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불소식의 영양소가 대부분 결핍되게 먹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퇴덴에서는 3대 영양소는 너무 많이 안 먹어도 돼요. 불소식의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주면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5대 영양소를 갖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라도 만든 메이커는 이 기계는 전기를 연결해야 된다, 아니면 기름을 넣어야 된다, 매뉴얼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창조주께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성경 1페이지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어떤 메뉴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수많은 영양학 책을 보면은 한 권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은 딱 한 구절로 빠짐없이 완벽한 메뉴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5대 영양소는 먹어줘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메뉴에 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으라 그랬어요. 보리를 땅에 심습니다. 싹이 나죠. 보리 싹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조금 기다리면은 씨가 맺힙니다. 그 씨앗을 우리는 곡식이라 부르고 그 곡식을 먹으면은 최고의 탄수화물 공급원이 돼요. 쌀, 보리, 밀, 귀리 뭐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몸의 모든 뼈, 근육 이 모든 게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단백질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으라 그랬는데 콩잎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조금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씨가 맺죠. 이걸 우린 콩이라고 부릅니다. 이 콩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또 지방질도 먹어야 되는데 씨 가진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맺혔어요. 그 열매의 씨, 살구는 과육을 먹는데 어떤 살구는 과육은 너무 얇아서 안 먹고 과육 속에 있는 씨앗을 먹습니다. 아몬드입니다. 지방이 많아요. 견과류입니다. 그 견과류 씨 가진 열매에서 모든 지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타민은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까 본 콩잎도 먹을 수 있고 보리싹도 먹을 수 있죠. 채소입니다. 그 채소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또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미네랄은 씨 맺는 채소 속에도 있고 미역, 다시마, 톳, 해조류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 소금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대 영양소 중에서 칼로리가 있어야 살아 움직이는 것이니까 칼로리의 주 공급원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메뉴를 짤 때 무조건 이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곡식에 많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곡식도 맨날 같은 거 먹지 말고 오늘은 쌀로 갈까? 내일은 보리로 갈까? 밀로 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속에 있는 하얀 것만 먹지 말고 껍질까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류를 곡식으로 먹습니다. 쌀로 가는데 밥으로 갈까? 떡으로 갈까? 떡국으로 갈까?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밀로 가는데 수제비로 갈까? 칼국수로 갈까? 빵으로 갈까?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식단을 짜는데 제가 지금부터 1초 만에 5대 영양소를 빠짐없이 짜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탄수화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곡식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요. 1초만 봐도 곡식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곡식 중에서 보리로 갈지 밀로 갈지 쌀로 갈지 그날 기분에 따라 바꿔가면서 가면 돼요. 통곡류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껍질 거칠거칠하다고 다 벗겨낸 백미를 먹는 것과 통째로 현미를 먹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제 소화를 시킵니다. 포도당, 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이 되어서 세포의 문을 열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힘을 공급해 주는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땔감만 들어와서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산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적지만 비타민 B1 그리고 이 망간 이런 정말 작지만 불을 붙여주는 불쏘시개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미 껍질 속에는 여기에 필요한 불쏘시개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백미를 먹으면 포도당만 들어있지 불쏘시개가 들어있는 껍질을 다 버렸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없는 장작을 갖다 아궁이에 넣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칼로리는 똑같이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리고 태워지지 않으니까 혈관에만 줄을 서 있어서 당뇨병이 오고, 왜 나 안 불러주나? 그래도 힘들게 씹어서 먹었는데 언젠간 불러주겠지? 그리고 지방으로 바뀌어져서 아랫배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여러 곡식 중에 하나가 올라오면 되는데 통곡류를 먹어라. 그러나 현미를 먹으면서 100번을 씹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미를 먹으면서 100번을 씹지 않으면 백미 먹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안 된 것이 장으로 내려가면 썩어요. 실컷 먹어줬더니 썩는다는 얘기는 부패균, 유해균의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꼭꼭 100번씩 씹어서 먹어주면은 나는 현미밥 체질이 아니야. 현미밥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쌀알이 동글동글 대변과 함께 나와.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번을 씹으면 됩니다. 막 부인하고 막 현미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싸워가지고 이 문제로 이혼 직전까지 간 분이 있었어요. 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현미밥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부탁이니까 남편한테 한 주일만 같이 백투에덴에 가서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혼하겠다면 도장 찍어주겠다 하고 데리고 와라. 그 마지막이라는데 그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왔더니 저를 보자마자 이 남편이 신이 났어. 이 부인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체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현미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미 체질이 아닙니다. 그걸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그냥 대변 속에 다 굴러나온다는 거야. 그 나는 알아들을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하고 똑같은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좀 하십시다. 3번 씹고 삼켜요. 그래서 아니 오늘 한 끼라도 좀 저하고 똑같은 시간 씹어서 먹고 이혼 도장을 찍을지 말지 결정합시다. 그래서 몇 번 스톱을 하고서는 100번을 씹어서 삼키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잘 잤대요. 그래서 이 대변에 현미가 동글동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뒷머리를 긁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100번 씹으면 여기서 다 죽이 됩니다. 죽이 됐는데 이게 장에서 다시 붙어가지고 나달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0번을 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100번을 씹지 않는 데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흰쌀만 먹으면 이 쌀 속에 있는 영양소 전체 중에서 5%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현미에 들어있는 쌀 룬 속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껍질 속에 29%가 들어있어서 꼭 통곡류를 먹어야 되는데 100번을 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칠거칠하다고 자꾸 껍데기를 벗겨내고 부드러운 흰 밥만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니까 껍데기도 주신 거예요. 그 껍데기에 섬유질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거칠거칠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섬유질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변 중간중간 거푸집처럼 들어가서 이 변이 딱딱하게 굳을 수 없게 만들어줘요. 흰 밥을 먹으면 떡처럼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변비가 옵니다. 현미밥만 먹어도 변비는 쉽게 해결이 돼요. 또 그 섬유질이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중금속, 독소를 또 스폰지처럼 끌고서 내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면서 대변과 함께 버려주는 그 좋은 일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혈관에 있는 이 당분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무슨 병이 생겨요? 당뇨병이 생기니까 장에서 이 섬유질이 포도당을 쫙 스폰지처럼 끌고서 야, 나랑 좀 더 놀다가 가자. 그래도 주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너 일진 몇 사람만 들어가. 그 정도는 다 조절을 해줘요. 1시간 있다 또 2진, 3진, 4진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서 혈관으로 흡수되게 해주기 때문에 당뇨병은 현미밥만 먹어도 혈당이 쫙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 준다 하는 이 달콤한 복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야 되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율법, 계명 내 귀에 그 율법처럼 그 섬유질처럼 거칠거칠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 내가 죄를 진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섬유질이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 거칠거칠해 보이는 그 계명이 율법이 내 죄를 스폰지처럼 끌고서 너 이것 가지고 살면 안 돼. 죽어. 이거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예수님 앞에 빨리 가야 네가 살아.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고 버리게 해주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골라서 먹지 말고 성경 66권 통째로 다 먹으면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일정한 영적인 혈당을 유지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라고 알고 있고 닭 뒷다리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콩입니다. 콩을 먹어야 돼. 그래서 쫙 보니까 콩 종류 중에 하나 있는지 없는지 1초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콩으로 나왔든 콩조림으로 나왔든 콩밥으로 나왔든 두부로 나왔든 뭐 무슨 콩나물로 나왔든 그 중에 하나 돌아가면서 나오면 돼요. 쉽지 않습니까? 콩 중에 하나 나왔느냐? 콩도 종류가 많아. 맨날 같은 콩만 먹지 말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틀려요. 저 백인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 다 똑같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영양소가 특징이 있어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냐 식물성 단백질이냐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단백질이 다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이 소화되면 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을 만드는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해요. 서로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자 벽돌 없으면 일자 벽돌 2개 갖다 붙여주면 기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합성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9종류, 어른들은 8종류 아미노산이 절대로 합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머리털 하나라도 만들어지고 피부세포 하나라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단백질인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것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한 식품 속에 그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지, 그리고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완전 단백질이 몇 점 정도 되는지 PDCAAS라고 하는 점수로 단백질의 질을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단백질이 대두콩입니다. 대두콩은 1.00 만점 완전 단백질로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소고기 단백질이 최고인 줄 잘못 알고 있는데 점수를 보니까 0.92밖에 안 됩니다. 질로 따져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메주콩, 대두콩이 최고로 좋은 1.00 만점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질은 그렇고 그러면 단백질의 양은 어떨까? 자, 여기 단백질의 양을 보면은요, 대두콩은 전체 콩 중에서 35.3, 어떤 분석은 43%까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고기는 16.2%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질과 양 모든 면에 있어서 콩을 따라갈 단백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야, 미국에서는 콩 삶아 먹는 거 외에는 요리법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콩을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요리를 하는지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콩 종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콩 요리법이 가장 다양한 나라가 한국 음식 요리라는 거예요. 자, 이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어떤 걸 먹으면 어떤 병이 생기는지를 연구하는 영양역학의 수많은 연구 결과 중에서도 그랑프리다, 이건 최고의 연구 결과다라는 연구 논문 하나가 한 권의 두꺼운 책으로 나왔습니다. 콜린 캠벨 박사님이 이 논문을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썼는데, 그 중에 한 연구 논문을 보니까 암 씨앗을 심었어요, 쥐에게. 그리고 이제 먹어야 사니까 먹거리를 주는데 단백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알고 있는 단백질, 우유 단백질을 줬어요. 전체 칼로리 중에서 20%를 줬는데 그 속에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암 씨앗을 심은 데다가 카제인, 동물성 단백질을 먹였더니 그 암이 굉장히 많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백질을 똑같이 칼로리의 20%를 줬는데 콩 단백질을 줬어요. 싹이 안 나요. 암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진짜 우유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건가 하고 20%가 아니고 그 우유 단백질을 5%로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2중, 3중 막 겹치기로 확인을 해서 발표한 것인데,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싹이 나게 합니다.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 콩으로 먹으면 질도 최고요, 양도 가장 많은데 암이 싹이 나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로 거듭거듭 확인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지방은 가장 좋은 지방이 견과류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음식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빛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견과류 먹는 것을 몰라요. 견과류를 잘 안 먹습니다. 반만 년 동안 채식하면서 견과류를 잘 안 먹어서 얼마나 안 먹는지 1년에 하루 견과류 먹는 날을 지정해 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대보름 정월, 그날 하루는 견과류 먹는 날로 정해놨어. 그러나 이 견과류를 얼마나 안 먹었는지 그날 딱 한 번 견과류를 먹었더니 부스럼이 없어졌대. 얼마나 세상에 안 먹었으면. 제가 한국에서 재림교인들, 모든 교회 대표자들이
총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합회 5군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식생활 습관을 검사를 했습니다. 1,500명을 검사를 했어요. 뭘 먹는지. 완전 채식주의자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박사 논문으로 완전 채식자, 부분 채식주의자의 차이를 보려고 그러는데 완전 채식주의자가 참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견과류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이제는 고기는 안 먹는다 하고 안 먹었더니 이 지방질이 부족한 거예요. 지방질이 부족해지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절대적으로 이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고기만 보면은 침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한 첨이 들어갔어. 한 첨 들어가면 그 다음 뭐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에이, 어차피 먹은 거 뭐.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막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어, 본능적으로. 그런데 깡닭으로 끝까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영양소 결핍된 건 사실입니다. 특징이 몸이 바싹 말라요. 마른 거야 괜찮은데 뇌 세포의 20%는 필수 지방산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도 결핍돼 있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지? 요 정도 받으시 돌리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요건 분석을 못하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한번 봐준다 그러면 3대까지 또 가. 그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5대째 채식을 한다는데 보기 좋게 풍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채식을 하는 겁니다. 한국 채식주의자들과 미국 채식주의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니까 미국인들은 견과류를 풍성하게 먹어요. 뭐 비싸지도 않아요. 한국은 또 비싸기도 하고 잘 먹지도 않아 왔어요. 그래서 한국 채식주의자들이 제대로 하려면 견과류가 매일 한 주먹씩은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비어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고기에도 지방이 있고 견과류에도 지방이 있지만 식물성 지방이냐 동물성 지방이냐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방은 공통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탄소가 쇠사슬로 쫙 묶여져 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탄소가 양쪽 손을 쫙 벌리고 있는데 그 손에 수소가 잡혀 있습니다. 수소가 빈 곳이 하나도 없이 꽉 채워져 포화가 되어 있는 지방을 학자들은 포화지방이라고 부르자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다 수소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탄소는 수소를 잡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불포화가 된 것입니다. 수소가. 이런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연계에서는 이 수소를 잡고 있지 못한 탄소는 꼭 쌍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탄소가 수소를 잡고 있지 못해요. 그 옆에 있는 탄소도 저쪽 한 손은 다 수소를 잡고 있는데 수소를 못 잡고 있어. 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로운 우리끼리라도 위로하면서 살자. 그래서 다른 데는 전부 탄소를 묶어놓은 쇠사슬이 하나인데 이 수소를 잡고 있지 못한 부분은 서로 붙잡고 있는 선이 하나 더 생겨서 이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단일 결합 부분이 더 튼튼할까요? 이중결합 부분이 더 튼튼할까요? 어디가 더 튼튼할까요? 이중결합이 더 튼튼할까요? 한국에서 유치원 나온 사람은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중결합이 제일 약합니다. 하나짜리로 연결된 부분은 수소가 한쪽은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하나는 이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나름대로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든든합니다. 그러나 이중결합 부분은 수소가 한쪽 방향에서만 잡아당기고 저쪽은 없어. 그 밑으로 당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끊어지지 않으려고 또 버텨. 그럼 또 땡겨. 여기에 미세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불안정한 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포의 막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듭니다. 왜? 여기 비어있는 부분마다 약간 불안정한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이 문 역할을 해주니까 문은 1개짜리 집보다 3개짜리 집이 더 고급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이 빈 부분이 몇 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자, 이쪽 왼쪽에서 탄소가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빈 부분이 나왔죠. 그럼 학자들은 이것은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빈 부분이 나왔으니까 오메가 뚜리 지방산이라고 부르자. 초장부터 빈대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빈 부분이 있어서 오메가 뚜리는 3개나 문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채워졌고 6번째 탄소에서 첫 번째 빈 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어요? 오메가 6. 9번째 첫 번째 빈 게 나왔어요. 오메가 9. 오메가 9은 너무 뒷부분에서 나타나서 빈 부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포의 막은 오메가 뚜리 지방으로 만들 때 문이 제일 많고 좋은 것이고 이 기름을 최고 고급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이 빈 부분이 많으면 문으로 볼 때는 좋은데 빈손이 있는 부분이라서 활성산소가 날아가면은 요걸 잡아가지고 산화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급 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잘 구별을 해서 산소가 달라붙지 못하게 해야 돼요. 활성산소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것도 견과류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100%라고 하면은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먹었는데도 65%로 심장병이 잘 안 걸려요. 왜? 똑같은 지방인데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은 많이 먹을수록 피가 끈적끈적하게 굳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메가 뚜리 지방은 많을수록 피가 묽어지고 혈액순환이 더 잘 돼서 심장병이 안 걸려요. 모든 지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심장병 환자도 견과류는 먹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빈 부분이 많은 두 군데인 오메가 6보다도 세 군데 비어있는 오메가 뚜리가 더 활성산소가 달라붙기가 쉬워요. 더 변질되고 산화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급 지방일수록 활성산소로부터 잘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잘 병뚜껑 닫아서 보관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고급 성령을 받은 사람들, 큰 성령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똑같은 죄가 달라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저쪽 뒷골목 사기꾼이 남의 주머니 거 하나 싹 꺼내는 걸 누가 보면은 아이고 세상 다 그렇지 뭐, 그냥 견뎌줄만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토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썩었어요. 거기에 향수를 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내가 나요. 고급 향수일수록 썩은 내는 더 멀리 진하게 풍길 겁니다. 그 향기 중에서 가장 큰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의 향기인데, 성령의 향기 중에서도 가장 큰 성령은 무슨 성령입니까? 늦은빛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은빛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늦은빛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증언의 기별은 반대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늦은 빛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의 성령, 환난을 극복하고 살아 견디게 해주는 늦은 빛 성령을 하루라도 빨리 부어주고 싶은데, 딱 보니까 여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죽은 파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부어주면 이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과 마음 속에 남아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그릇을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다 버릴 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비타민은 각종 채소와 과일이 색깔별로 돌아가면서 나오면 됩니다. 특별히 비타민 대부분 부족하게 먹어요. 그런데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장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을 먹느냐, 천연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을 먹느냐, 이걸 또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993년도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1952년도에 시금치 100g 한 단을 분석해 보니까 비타민C가 150mg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1993년도에 똑같은 시금치 한 단을 분석을 했더니 150에서 8mg으로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비타민C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분은 13mg에서 0.7mg으로 줄어들었어요. 시금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도 비슷해요. 평균 50년 전보다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식물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평균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불쏘시개가 이렇게 부족하게 먹어주고 있으니 병이 안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은 보충해서 더 먹어야 된다, 보충제 쪽으로 갔습니다. 석유를 지글지글 끓여서 합성 비타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제일 권위 있다라고 하는 JAMA에서 2007년도 2월 달에 발표가 된 논문으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먹고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먹어보신 분들. 통계는 반절 이상 먹고 있다고 나옵니다. 왜 먹을까요? 안 먹어도 살지만 좀 더 오래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그마치 18만 9,38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야, 이렇게 정성껏 먹으면 좀 오래 살겠지 하고 먹는 것인데,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합성 비타민 A를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먹은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16%가 더 높다는 겁니다. 베타캐로틴은 7%가 조기 사망률이 더 높아요. 비타민 E는 4%가 더 높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합성 비타민, 합성 베타캐로틴이나 당근에서 뽑아낸 천연 베타캐로틴이나 탄소 몇 개, 질소 몇 개, 수소 몇 개, 요 화학 구조식은 똑같아요. 틀린데 베타캐로틴이라고까지 거짓말할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근의 베타캐로틴을 먹으면은 폐암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합성 베타캐로틴을 먹으면은 폐암이 더 많이 걸려. 왜 그런가? 분명히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접었느냐에 따라서 요 몸세포는 천연인지 합성인지 구별을 하고, 합성은 너 하나님이 막는 거 아니야, 안 받아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굴러다니면서 이물질 취급을 받고 더 빨리 죽게 하더라. 그래서 천연 음식으로
이 비타민을 먹어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미네랄. 제가 30여 년 동안 이 어떤 영양을 먹어야만 되는지 연세대학에서 영양역학으로 이제 석사 박사를 공부했고, 그래도 답이 안 보여서 한방 식이요법학으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또 공부를 더 하고, 천연치료학도 내내 좀 방향이 다른 먹는 쪽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또 이 공부를 하면서 뭘 먹어야 되는지 5대 영양소를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비타민도 없으면 합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적지만 태초부터 있었던 최소 단위의 물질인데 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철분이 땅 속에 있다. 풀잎이 딱 뜯어먹으면 풀잎 속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걸 토끼가 뜯어먹었다, 토끼 몸속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호랑이가 잡아먹었다, 호랑이 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죽었다, 썩었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 비가 오는 날 흘러 결국은 강으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먹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현대인들의 먹거리 농사기법을 보면은 무조건 미네랄은 부족하게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일이 뭡니까? 봄이 되면 산에 가서 나뭇잎 뜯어다가 그걸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들고 그걸 밭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거기 미네랄을 토마토가 먹고 가면은 여기는 그만큼 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퇴비 갖다 넣고. 지금은 그렇게 농사 짓지 않습니다. 비료 주면 되지 않느냐. 질소, 인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분명히 토마토인데 색깔도 좋고 크기는 큰데 옛날 토마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을 도대체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까? 이게 저에게 오랜 숙제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미네랄에 대한 깊은 강의를 못해서 다른 건 다 했어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나 이 미네랄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바다이고, 바다에 있는 미네랄을 먹으면 되겠다 했더니 또 무기미네랄이 있고 또 유기미네랄이 있대네.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두방 긁어서 먹으면 되겠어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023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될 수 있는 유기미네랄, 활성화된 미네랄을 먹였더니 막 설사병을 하는 이 젖된 새끼 돼지가 설사가 쫙 줄어드는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그냥 무기미네랄을 줬더니 하나도 안 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이 항산화 유기미네랄을 먹을 때에 이 질병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미네랄도 흡수가 되는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미네랄의 보물창고는 바닷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을 흡수가 가능한 미네랄로 열 처리를 하고 가공을 해서 먹는 것이 답이겠다. 그래서 저쪽 동해바다 몇 킬로 바다 저쪽으로 가서 밑으로 605m를 들어가서 심층수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표층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소금까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층수는 완전히 물 흐름이 달라요. 한 바퀴 도는데 4,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검사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안 되는 미네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나노 단위의 필터로 혹시 있을 이물질을 다 걸러내고, 그러고서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걸른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바람으로 불어 제낍니다. 그러고서는 이 해양 심층수에서 걸러낸 물을
나노 단위의 수증기로 만들어서 그 열풍 속에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간적으로 바닷물에서 수분만 증발을 합니다. 나머지 뭐만 남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순간적으로 눈처럼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미네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미네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네랄을 다시 특별히 현대 과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열 처리를 하고 이온화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 천연 바닷물에는 마그네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마그네슘의 맛은 씁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은 다 빼고 염소가 나트륨만 먹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닷물 그냥 먹으면 써서 못 먹어요, 마그네슘 때문에. 그래도 그 미네랄 다 먹어야지 하고 이 천일염을 먹으면은 마그네슘이 많아서 써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헛간에다가 한 6년 놓으면 그게 다 빠져나가죠. 간수와 함께 다 빠져나가요. 미네랄 다 빠져나갑니다, 상당 부분이. 그렇게 해서 바듯이 김장할 때 써먹는 것인데, 그 미네랄 중에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것을 열처리 이온화를 했더니 정제염보다도 390배가 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다 흡수가 되는 미네랄로 처리가 가능한 것, 이것을 이제 드디어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찾아서 여기 오기 전에 이 백투에덴 심층수 슈퍼미네랄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도 드디어 이제 미네랄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바다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 미네랄, 그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미네랄로 어떻게 만들까? 근본적인 이 기술은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표층수를 가지고 이 기술을 썼어요. 한국에서 이것을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만드는 기법을 새로 이제 보완을 하면서, 자, 이 바다 심층수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100% 다 집어넣은 거예요. 현미도 백미가 아니고 전체 현미를 먹어야 되듯이 미네랄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뽑아낸 것인데, 놀랍게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은 한 3.4%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해양 심층수에 있는 미네랄의 농도도 똑같이 3.4%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종류도 똑같아요. 먹을 수 있는 걸로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86 내지 100종류 정도는 그 심층수에 있는 미네랄을 수분만 증발시키면서 100% 추출을 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주로 먹는 정제염은 99.98%가 염소와 나트륨입니다. 99.98%가. 그런데 그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염은 나트륨이 38.99g이 100g 속에 들어있으면 천일염은 32.22, 백투에덴 미네랄에는 29.6, 그 나트륨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 문제인데 정제염은 10mg밖에 없습니다. 천일염은 979, 백투에덴 미네랄은 3893mg, 정제염보다도 380배가 더 많아요. 칼슘은 정제염에는 30mg이 들어있고 백투에덴 미네랄에는 988이 들어있어요. 또 칼륨도 나트륨을 버려주는 일을 하는데 정제염에는 20mg이 들어있고 백투에덴 미네랄은 992mg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로운 것은 적고 나머지 꼭 필요한 것은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양상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모든 소금이 표층수에서 얻어낸 건 천일염이든 죽염이든 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해양 심층수를 국가기관에 분석을 해서 조사한 서티피케이션을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산성 체질이냐 아니냐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고기를 먹으면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에는 질소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게 분해되면서 질산, 요산, 암모니아산, 산성 체질이 되는 겁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은 알칼리성 쪽으로 체질이 바뀌어요. 그런데 산성 체질에서는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막 기승을 하면서 서식하기가 좋아서 병약해지는 것인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물에다가 빨간 약 아시죠? 옥도전기. 이거는 병원균을 죽이는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그 활성산소가 자기 부족한 걸 병원균에서 뜯어내면서 죽여버리는 것이 그 소독약의 원리예요. 똑같이 산성화된 활성산소 물을 보기 좋게 색깔이 있는 빨간색 옥도전기를 가지고 3병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똑같은 한 티스푼의 정제염을 넣어봤고, 두 번째는 천일염을 넣어봤고, 세 번째는 백퇴된 슈퍼미네랄을 넣고서 흔들어 봤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정제염은 색깔이 똑같아요. 천일염은 그래도 미네랄이 조금 더 붙어 있어서 약간 좀 흐려지는 것 같았는데, 이 슈퍼미네랄은 넣자마자 맑은 물로 싹 변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동영상을 찍었는데 소리 좀 연결 안 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 옥도전기 빨간 물에다가 이제 소금을 종류별로 넣으면서, 내 몸이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몸이라서 병이 생겼는데, 여기에 정제염을 먹어주면 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정제염 한 티스푼을, 한 수저를 이제 넣어서 흔들어 봤습니다. 예, 정제염 한 수저를 이제 퍼서 똑같은 빨간색 약의 활성산소 물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에다가는 천일염을 곱게 갈아서 똑같은 양을 넣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 심층수 슈퍼 미네랄을 똑같은 양을 이제 넣습니다. 넣을 때부터 손을 안 대도 나노 단위이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이 정제염에다가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흔들었는데도 색깔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pH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천일염 같은 경우는 흔들었더니 그래도 정제염보다는 약간 좀 변한 것을 봤고, 그리고 슈퍼미네랄, 이 알칼리 성분을 가진 이오나 미네랄을 넣어서 이제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산성화된 이 물이 깨끗하게 물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먹으면 10분 내로 혈관에 흡수가 되고, 혈관에 산성화된 이 물이 이렇게 완전히 중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ml 물에 요거 한 포를 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하루에 하나 내지 2개를 먹어줄 때에 이런 체질 자체를 바꾸면서, 제가 시간이 지금 안 돼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논문을 찾아봤어요. 요 해양 심층수 물이 이거 먹으면 고지혈증도 심해지는 거 아니야? 혈압 올라가잖아요, 정제염은. 그런데 이 제목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이것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미네랄들이 간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것을 억제해 주어서 고지혈증이 치료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2009년도에 논문에 발표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비만을 가진 사람들도 지방이 많이 쌓인 거잖아요. 지방을 합성을 풀어주면서 없애주기 때문에 여기 2017년도 논문에 보면은 그
속에 있는 심해수 미네랄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먹으면 지방을 분해해주고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동맥경화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2004년도에 발표된 것은 그 심해수 속에 있는 그 슈퍼 미네랄들이 동맥경화증을 만들어내는 LDL 콜레스테롤, 이걸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반대로 이걸 녹여주고 청소해주는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고 하는 항산화제는 더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들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번째, 심혈관 질환에도 이것을 먹었을 때에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다른 소금은 높아졌다고 했는데 더 낮아지고, 괜찮은 게 아니고 낮아지고, 맥박도 낮아지는 것으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다섯 번째, 혈소판이 응집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은 그 혈소판 응집 효과가 완화된다는 거예요. 혈전증, 죽상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예방되는 효과가 밝혀졌다. 그렇게 2020년 논문에 발표되고, 직접적으로 고혈압도 오히려 혈압이 내려가는 것으로 2013년도 논문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당뇨병 환자들이 이것을 먹었을 때는 공복에 인슐린이 감소가 되고 적게 나와도 문이 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당이 잘 혈관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가 되는 대사가 진행이 되면서 당뇨 혈당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놀랍게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고, 2023년 1월 달에 발표된 논문은 췌장의 베타 세포가 죽으면 인슐린 공장이 망가지면서 일형 당뇨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예방해주고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개선해주는 효과가 이 속에 있는 미네랄들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짠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그네슘이 정제수보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면서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신장이 손상되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수준이 더 감소됐다. 신장 건강에 적당히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 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2021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AST, ALT 이런 간 염증 효소들이 더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 또 위장 궤양도 염증을 심층 해양수의 미네랄들이 그 손상을 막아주고 더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2023년도 논문에 나오고, 십이지장 궤양도 같은 원리로 도움이 된다고 2014년도 논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균을 집어넣었더니 그 미네랄을 많이 농도가 높게 주면 줄수록 그 세균이 자라지 못하고 줄어드는 그런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고, 그래서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단수의 지방산들이 증가되고, 변비 치료에는 이 마그네슘이 장 운동을 도와주면서 놀랍게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2020년 8월 달 뉴트리언트 저널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2013년 논문에 나오고, 면역력이 증가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항체 증가 현상을 발견했다. 아토피 피부병에도 도움이 된다고 2017년 10월 달 논문에 나옵니다. 염증을 총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치매를 힐링해주고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2022년 3월 달에 발표된 논문에서 확인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좋아진 분들이 있고,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된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되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2016년도 논문에 나옵니다. 2021년도에는 젖산이 만들어진 걸 빨리 분해를 시켜줘서 피로가 빨리 회복된다. 2019년 10월 달에 발표된 논문에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까지도
힐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2006년도 논문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잠자기 전에 여기 들어있는 그 풍부한 마그네슘 물을 마셨을 때에 이 논문에서는 125 내지 300mg을 먹었을 때에 우울증이 7일 이내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포에 그 미네랄, 그 슈퍼 미네랄 한 포에 300mg이 아니라 자그마치 100g 속에 3,800mg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을 봤는데 5대 영양소가 균형지게 골고루 섭취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잘 이해하면서 그 중에 미네랄이 제일 부족한데 요 답을 찾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 운동을 더 힘차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 먹거리 문제 영양 역학적인 차원에서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 균형지게 넉넉히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먹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활력 넘치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